예,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드디어 이제 최종 마무리 백선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백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백선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던, 많이 언급이 됐던 지문들이나 또는 판례들을 위주로 문제를 엮어봤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권리변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이 권리변동의 모습은 쉬운 문제 유형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냐 특정 승계냐 이런 정도로 이제 나누는 문제인데요. 상속에 의해서 권리가 승계됐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승계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권리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래요. 상속의 경우에는 이전적 승계죠. 이 이전적 승계 중에서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답니다. 물건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세 글자로 얘기하면 돈 내놔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건 권리의 설정적 변경이면서 뭡니까?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 중 수량적 변경에 해당했습니다. 자, 3번이 틀렸군요. 4번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답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 소유하던 물건을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데 권리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중에서 상대적 소멸의 경우에는 다시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인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좋고요. 권리의 설정적 승계는 그래요.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다 승계가 되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설정적 승계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이 떨어져 나가서 승계가 되는 걸 설정적 승계다. 그래서 제한 물권 설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용익 물권이나 담보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 이걸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1번 문제. 소유권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다 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권이 용익권이고 처분권이 담보권 아닙니까? 용익권만 제3자에게 또는 담보권만 제3자에게 떼주는 걸 우리는 설정해 준다 라고 해서 용익물권을 가진 자가 설정적으로 승계한 것이고 담보물권자가 설정적으로 승계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거 자체가 모두 다 넘어가는 건 뭐죠? 권리가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전적 승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전적 승계가 권리, 의무, 하자, 제한까지 모두 다 승계되면 그걸 포괄 승계라고 하고 권리의 내용 중 또는 하자의 내용 중 몇 개만 콕콕콕콕 그러니까 권리를 다 승계하면서 하자나 제한 몇 개만 찍어서 승계하는 걸 특정 승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괄 승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속이고 회사의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승계는 가장 일반적인 게 매매 또는 교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권리의 승계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서 법률행위의 종류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 중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의무부담행위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나오면 항상 처분행위하고 비교해야 되죠. 의무부담행위는 나중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의 의무가 남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죠. 나중에 변제만 남는 겁니다. 또는 임차권을 양도했으면 더 이상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처분행위라고 하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인 행위가 된다. 그렇죠.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권리자가 처분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권리자가 추인한다는 얘기는 추후에
효과를 승인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고, 자신의 재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행위가 출연행위다. 그렇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가 되는 이건 비출연행위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출연자가 100을 출연했는데 상대방이 100이 늘어나면 이건 출연행위예요. 근데 출연자는 100을 출연했는데 상대방이 200이 늘어난다든지, 출연자는 100을 출연했는데 상대방은 50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예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출연자가 100을 출연했는데 다른 작용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50만 늘어난다든지 200이 늘어난다든지 아예 증감이 없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임대차, 매매, 교환하는 행위. 그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 임대차, 교환했다는 얘기는 뒤에 다 뭐가 붙은 얘기예요? 계약이 붙은 거죠. 그 계약이 붙었다는 얘기는, 계약은 다른 말로 합의, 약속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합의 약속했다. 그럼 약속하는 날 내 물건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한 날 사다가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물건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갖다가 사서 이행하기로 한 날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 이거 유효란 얘기죠. 이게 이제 의무부담 행위 내지는 채권 행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건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원칙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의자는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뭡니까? 표시 내용 믿고 거래했잖아요. 그럼 거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려면 규범적 해석, 즉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합의 후 지번상의 착오로 Y토지로 표시했답니다. 그럼 합의는 뭐가 됐느냐? X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럼 X토지에 대해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지, Y토지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지상의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은 표시 내용을 믿고 싶어 할 텐데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인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거 표시는 잘못된 거고 의도를 내가 아니까 그대로 하겠다. 의도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표지상의 효과의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심의 효과의사를 알고 있었으면 그 내심의 효과의사대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인 관습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의사 표시가 우선이에요. 의사 표시가 분명치 않을 때 그때는 사실인 관습이 등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표시가 자신의 의사와 사실인 관습이 서로 다르면 의사가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합치된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죠. 그 의사가 합치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법상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는 옳은 내용은 5번입니다.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되는 거고, 합치가 됐으면 합치한 대로, 합치하지 않았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이게 이제 부정취득이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읽어봐도 무효죠. 이거는요. 해외 파견 복귀 후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사교나 근로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근로자라 하여금 근로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강제 노예계약이 아니죠. 해외 파견 나가면서 3년 동안 해외 파견 갔다 오면 그 파견에 소요된 경비나 기타 생활비 등을 모두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는
그 기간만큼 또는 그거보다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처음부터 지네들이 자유롭게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지 이게 노예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해외 파견은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뭐야? 허위 진술이죠. 허위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법 체계를 흔드는 이거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사회적 민법에서는 반사회적 행위지만 헌법에서는요, 국가에 관한 국가의 공공질서에 관한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봅니다. 이건 허위 진술은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고요.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의 대가로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 그래,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는다.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면 그 의뢰인이 재산적 이익이 생기니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는 건 모르겠으나 형사소송의 승소의 대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승소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해서 재산적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줬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줬다라고 하는 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 변호사가 뭘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에 외포된 국민이 그 재산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한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자,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결해야 된다. 유명한 판례죠. 이게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다시 갑은 병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내용에 따라서 이행해 줄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지금 매매가 몇 개가 생긴 거죠? 2개가 생긴 겁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제1매매라고 하고 제2매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2매매의 기초에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원칙은 뭐였습니까? 원칙은 유효였습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여기 유효에 주의해야 될 게 제2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였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적극 가담이냐라고 하는데요. 적극 가담은 갑이 을에게 이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행해 주는 이 행위를 우리는 배임 행위라고 하죠. 이 배임 행위를 을이 알고도 요청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엔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인 행위가 되죠. 그러면 이 무효를 기초로 병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었다. 그러면 정이 있었다. 그럼 얘는 전득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 전득자. 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쌍방, 갑이나 병은 서로 간에 누구에게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일체 할 수 없다. 자, 요거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제1매수인 기준으로는 제2매매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제2매매가 유효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확정적으로 취득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후발적 불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갑이 2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을은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2매매가 무효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가이 이거 얘기했죠. 대위에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다. 우리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병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병은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죠. 악의가 유효란 얘기는 선의인 경우에도 유효다 그런 얘기거든요. 선악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예, 그럼 답이 그거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지금 제2 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 여기요. 요거까지 해서 4개. 제1 매수인 기준으로 제2 매매가 무효일 때 공가이 이거는 기본 이론 시간에 했고 요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판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는 당사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 이걸 폭리의 악이라고 하죠.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 심리적 궁박, 경제적 궁박 다 포함하는 것이고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죠. 경매는 원래 조금 주고 큰 물건을 받아야 잘한 경매예요. 예, 경매에는 그 대가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예요. 의사표시에 관련된 기술 중 이제 틀린 겁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다면 그러면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법률행위나 공법상 행위, 주식인수청약과 같은 단체적 거리 행위, 정형적 거리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의사표시 이런 107조 내지 110조 하면서 이네들의 공통점 같이 모아서 맨 뒤에 적어드린 거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수신인 기재가 명백치 않아서 개봉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달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수신인 기재가 명백치 않은 게 우리 집에 우편물로 송달이 됐다. 그래도 뜯어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뜯어봐.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도달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지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우편물 뜯어봤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요지할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한 거죠.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에게 도달했으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죠.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였대요. 그럼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걸 우린 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의사표시 받은 때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놨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신이 보낸 의사표시 가지고 도달 주장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의사표시를 받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면 그 효과는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죠. 판례와 다른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였다면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완벽히 똑같은 지문입니다. 해석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거죠. 하지만 이 두 지문은 하나의 문제 속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각각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하고 거의 시험에 매해 나오는 지문이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의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법상 행위에는 공무원 개인의 공법상 행위도 포함해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 이것도 공무원 개인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공법상 행위로 봅니다. 여기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에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07조는 대리권 남용에도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서류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답니다.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을을 위해서 은행의 대출 서류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습니다. 자신을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갑을 위해서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대출금 채무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현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 통정의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 증여의 합의 후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등기를 격려했답니다. 그러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합의를 뭐라고 했다는 얘기죠. 계약이 그러니까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하게 되면은 혹시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 봐 매매로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고 등기는 이제 매매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무효로 보지 않고 등기 원인이 매매 이걸 증여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 가장매매를 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 세금 포탈 목적 등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무효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가장매매를 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고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일 때만 불법원인급여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이게 틀렸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의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그렇죠. 제3자가 엄폐물이 돼버리죠. 이후에 전득자는 선악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거죠.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면 무효겠죠.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대상이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정허위 표시가 되면 무효고 반대로 통정허위 표시라도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착오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에요. 원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표시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자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서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진정한 경계선의 착오는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죠. 상대방이 주장했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연유된 동기의 착오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유발이 된 동기의 착오다. 어떤 형태의 착오든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4번에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거 중요 부분 아니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없고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장용 토지를 매수할 때 이 토지에 내가 원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에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럼 중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1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이번엔 옳은 겁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답니다. 이거는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왜 기망행위가 아니냐. 아니 내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내 물건을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 거죠. 이걸 뭐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이 물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했으면 상대방이 보고 판단해야지 저 사람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겠다라고 믿었으면 그냥 믿은 대로 가는 겁니다. 또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사기에 관한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에 의한 취소는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자담보 책임과 사기는 서로 선택적으로 경합을 하죠.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도 선택적으로 경합을 하고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도 서로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거 아니었어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한다. 아니죠. 기망행위가 있었고 기망행위는 착오를 유발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는 이단의 고의가 있었고 그래서 착오가 있고 의사표시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는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은 형법에서 얘기하는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4번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대상이 아니고 이건 무효죠. 의사결정 없이 표시만 했다는 얘기는 연극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대로 그냥 대본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와 표의자의 착오, 강박과 공포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사기당하고 쉽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답은 5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12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답니다. 지금 점유도 X 토지 점유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도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표시만 Y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Y 토지에 대한 표시가 무효고 X 토지에 대한 합의가 유효인 거죠. 이건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건데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하지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지, X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확실하게 성립한 겁니다. 여기는 착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위 2의 갑이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니죠. 이때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야 되죠. Y토지에 대해서 격려된 갑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고요. 무효죠. 왜냐하면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합의가 없었어요. 그냥 등기만 됐죠. 그럼 권리는 승계하지 못하고 등기만 승계한 거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죠. 위 4의 경우 을은 갑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12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권도 포함한다. 그래서 능동 대리권에는 수동 대리권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능동 대리권 가진 자는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아서 상대방이 돈을 받을 수동 대리권도 있는 거죠.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채무의 변제는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채무 변제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 일종인 대물 변제 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행기 도래한 채무 변제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가능하죠. 하지만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변제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물건도 아니고 본인의 물건으로 채무 변제 충당해버리면 본인이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짜리지만 뭔가 의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더 아끼는 물건, 주관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그렇죠.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은 매매 계약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채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다 허용이 되고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수동대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대리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럼 틀린 게 4개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현명이라고 하는 게 나는 대리인으로 법률행위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건데, 그 현명은 불료식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이 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적었어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이 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인의 행위로 봐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현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을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효입니다. 위임 계약은 취소될 수 없다 아니죠. 위임 계약은 또 취소될 수도 있죠. 반대로 설명했고요. 4번에 대리인의 법률 행위의 경우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면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래, 대리행위라고 하는 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표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지시까지 받았을 때는 그때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말고 내가 결정한 의사대로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런 얘기 없으면 전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목적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대리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한 대리행위는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횡령할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이번엔 복대리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로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만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대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한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일부 경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 표현대리인 성립할 수 없다. 모든 표현대리는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다 성립하게 됩니다. 다 틀렸고 그럼 5번이 맞았겠네요.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한 경우에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 갑이 을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주면서 아무데나 가서 좀 대출 좀 받아와라. 빨리 좀 받아와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을은 가장 유리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될 텐데요. 자, 15번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주는 거죠. 대출 관련 서류를 주면서 대출을 좀 받아와라. 그런데 누구한테 받아와라 이걸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을이 가장 유리한 상대를 찾던 과정에 J라고 하는 은행에 이사로 재직했던 병이 있었어요. 병에게 너 정은행에 있는 직원들 잘 알지? 네가 가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아와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가갖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갑의 대리인 병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다가 을에게 교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얘한테 서류를 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서 대출 약정을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담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이나 이자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렇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현실적으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법적으로는 지금 민법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업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치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승낙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16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무권대리에 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렇죠. 추인의 소급편, 어떤 소급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소급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소급표를 제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권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에 대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무권대리는 그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는 나는 끝까지 무효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고요. 또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답니다. 무권대리인이 거래하고 나면 이거 무효인데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지가 돈을 받았대죠. 그럼 이건 묵시적인 추인입니다. 이 정도면. 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그 행위 처리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면 가장 좋은데 혹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다. 원래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 철회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 다만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다, 추인,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5번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 거절권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땐 피상속인의 추인 거절권까지 승계해서 추인 거절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의축 위반 내지는 금반응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5번 틀렸습니다. 17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건데요. 소송에서 의뢰 표현 대리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을에게 귀속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 대리를 따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표현 대리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항상 대리행위 성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35조 무권 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아니면 협의의 무권 대리를 주장해서 철회를 하던가 해야지 135조 채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고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만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소멸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 행위할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했고 18번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죠.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자체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채권적 소급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2번 틀렸네요. 3번에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시킬 생각으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 신고가 법정기간이 도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 그럼 이때는 협의분할의 유효로 보겠다. 그럼 협의분할은요. 세 사람이 상속인인데 한 사람에게 다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은 상속을 포기한 거죠. 포기했는데 그 신고가 너무 오랜 기간 지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90일이 지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 포기가 무효죠. 하지만 협의분할의 유효로 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협의분할? 0%, 100% 분할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 행위는 무효지만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즉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 추인과 똑같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밖에 없습니다. 지역권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매도인의 기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했답니다. 그럼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비록 사기는 당한 거예요. 사기는 당했지만 기망을 당했다 그래서 사기는 당했지만 19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을 요만큼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다. 그럼 이게 전체가 1000평인데 1000평 중에서 200평을 매매해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800평만 매매했다. 이걸 8억으로 매매했다. 근데 나중에 도로가 이렇게 나더라.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려고 봤더니 특약만 취소하게 되면
이게 다 내 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특약을 취소하게 되면 매매 대상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돼야 되고 그럼 매매 대금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처음부터 안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계약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리를 그렇게 들이댄 겁니다. 그 일부 취소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럼 뭐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면 가분적 법률행위로서 그 부분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2번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일부 취소는 허용하지 않겠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스스로 법률행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럼 그 부당이득에 반환할 때 미성년자는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를 다시 추인해서 유효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무효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유효를 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0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다. 그래요. 원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나 후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그랬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했다. 그렇죠. 이거는 법정 추인이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이 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 그렇죠.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을 받은 경우에도 법정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취소 대상 채권을 소멸하게 하고 다른 토지를 양도받기로 했다. 이건 뭐 했다는 얘기죠? 경계했다 그런 얘기죠. 경계는 두 사람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 추인이에요. 자, 미성년자의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거는 취소권자가 양도했을 때 법정 추인이지 상대방이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럼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취소권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인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았다. 이거 다 법정 추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항상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